네, 정치권 이야기 나누는 투나잇 이슈 시작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 본회의를 열고 해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 의원 17명 찬성표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키워드 바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28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이번 28일 본회의가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어떤 21대 국회의 어떤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어떤 최종 정리 조금 어떤 마무리라고나 할까요? 그럴 걸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을 다루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21대 국회의 마지막이 물론 한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련된 특검 법안도 있지만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지난 총선에서의 어떤 민의를 보면 어쨌든 보면 국민들은 굉장히 조금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달라는 거고 사실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채모 상병이 어떻게 보면 보호 장비 없이 그 위험한 상황이 뛰어들었던 그런 극한적인 상황을 살고 있는 국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21대 국회를 특검으로 마무리하고 또 22대 국회를 다시 또 민주당에서는 특검 법안을 또 1호 법안을 내세운다면 그런 상황이 과연 조금 정상적인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국회에 바라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아마 이번 21대 국회를 좀 마무리하고 또 22대 국회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이 우리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된 어떤 특검도 있지만 굉장히 조금 경제 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창열 교수의 의견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합의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지난번 이태원 참사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랬었죠. 그것도 이제 참사법 특별법인데 이번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당이 지금 표단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게 이제 정부에 이송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여권이 불편하게 생각한 조항들이 몇 개 있잖아요. 언론에 계속 브리핑한다든지 또 민주당이 뭐 특검 추천한다는 얘기를 이제 여당이 불편해하고 있는 건데 사실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거기서 2명을 민주당이 지금 추천을 해서 이제 대통령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가 이제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여당이나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 좀 야당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이 특검법이 합의로 통과되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 김 교수님 말씀처럼 민생 법안은 아니죠 이게 민생 법안이 아닌데 이게 현실적인 어떤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물론 모르겠어요 재의결이 될지 안 될지 제가 볼 땐 재의결이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탈표가 17표가 이렇게 나올까 국민의힘에서 제가 볼 땐 그렇긴 한데 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특검법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1호 특검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이 특검 가지고 이제 국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당이 지금 이게 양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라는 평가들이 일반적인데 22대 국회도 더 하면 더 했지.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당장. 22대 국회는 또 그동안 그 22대 국회 임기 동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을 계속 이렇게 갈 건가. 22대 국회 개원해가지고 야당이 특검법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해서 제2요구를 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이게 언제까지 반복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도 했고 그동안 안 하던 그 2주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이니까
여당의 논리는 어쨌든 이게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지금 그런 논리를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닌 거죠. 야당은 무조건 이거 통과시키겠다는 거니까 그게 뭐 당위적으로 맞다 틀리다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뭔가 좀 이 발상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이제 마무리로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네. 주셨고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제 특별법 이야기를 좀 꺼내 주시면서 합의가 좀 있었다면이라는 또 아쉬움을 두 분께서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떨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라든지 민주당에서라든지 현재로서는 재표결로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뭐 새로운 뭐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고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의결 수수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아마 표 단속이 좀 났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아마 이 뭐 표를 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관건은 17표거든요. 국민의힘에서 17표 이탈표가 나오느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의 세 분의 의원들, 그러니까 그렇죠. 안철수 의원, 유이동 의원, 뭐 김웅 의원 이런 분들이 뭐 재의결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의 어느 정도 뭐 이 찬성표가 나올지 어떤 이탈표가 나올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어떤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 같다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 2년 정도 같이 이제 뭐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행사한 그 법안의 어떤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형국에서 굉장히 민주당의 입법 폭주 또는 특검 폭주를 다 지켜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낙천되고 낙선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어떤 거부권의 취지를 공개적으로 또는 정면적으로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아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아마 이 첨부 상병 특검 법안은 조금 전격적으로 폐기가 되고 아마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다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거든요. 예. 단지 저는 조금 민주당에 조금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물론 범야권의 192석을 국민들께서 몰아주셨어요. 예. 하지만 192석에 담긴 의미는 대통령을 굴복시키라거나 아니면은 뭐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냉엄한 평가를 하면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조금 도와주고 함께 조금 상생의 어떤 협치의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2대 국회를 특검 전국으로 열어가느냐 아니면은 그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국회로 열어가느냐 이 부분들은 민주당과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조금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 아마 이 특검 법안이 아마 폐기가 되면 22대 국회에서 또 법안으로 발의는 되겠지만 저는 공수처 어느 정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는 부분들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22대 국회 발의가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게 되면 결국 9개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은 9개월이거든요. 맥시멈으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9개월 정도의 공수처의 결과를 지켜보는 그 기간은 특검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공수처의 어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재표결이 진행됐을 때를 가정해서 그 결과를 먼저 여쭤보자면 지금으로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3명 정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혹시 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3명보다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기는 하던데 이게 3명보다 몇 명 더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좀 있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재의결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법안이 예. 확정되는 걸 재의결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재표결에 붙여져서 이 법안이 재의결되면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예. 특검이 이제 결정되는 건데 그게 이제 17표나 18표 정도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지 이제 재의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지금 안철수, 김웅, 유이동 의원 이런 분들은 일단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알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어떤 표가 나올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이게 17표 이상 나와서 재의결이 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22대 국회 가서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22대 국회 가서. 22대 국회 가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의석이 더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계산이 달라지거든요. 게다가 민주당 의원이 지금 192명이고 지금 180석이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훨씬 더 이 재의결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예.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그렇죠. 지금 17석이 필요한 게 8석이 필요하게 되는 그때 거죠. 가면 8석 정도밖에 예.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오늘 22일이잖아요. 오늘 다 갔고 예. 28일이면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좀 여야가 만나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이 사건 구조가 대단히 단순해요.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공수처장이 이제 임명이 됐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도 될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야당의 주장은 이게 대통령이 연관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야당이 특검법 주장한 이유거든요. 이게 하나의 근거인데 아무튼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이 뭡니까 해병대원 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냥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게 약간 좀 공허하게 들린다고요 지금. 별 의미가 없게 들린다고요. 어차피 의석은 야당이 많이 가지고 있고 야당은 이걸 양보할 기색이 없어 보이니까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여당이 몇 개를 좀 양보하는 선에서 얘기를 하고 야당도 양보를 해서 마지막에 그야말로 대밀 장식하는 28일 날 수정해서 특검을 네. 통과시키면 이게 가장 저는 여당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여권에게도. 그게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합의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그 게 현실적 있을까요?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여요. 예, 예.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걱정인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으로서 이제 두 분 입장도 좀 들어봤는데 28일 지금으로서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김진표 의장은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당설 일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본인 이제 그 온라인 소통 채널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초짜 당대표가 되면 당의 가망이 없어서 거취를 결정할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친윤 일부에서는 뭐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이제 몇몇 인원들과 관련해서 일단 일종의 설전을 좀 벌이고 네. 있는 지금의 상황.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 홍준표 시장의 어떤 저런 행보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 지배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총선이 지고 난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선거 전략, 특히 그 2조 심판 전략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은 어떤 당의 원로로서 또 굉장히 많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예.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폐쇄자, 그다음에 뭐 사냥개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보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조금 이해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보면은 그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애당심이라고 보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1999년도 15대 총선 때부터 이제 당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동안 보면 원내대표, 뭐 당대표, 뭐 대통령 후보, 뭐 경남지사 지금 대구시장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당과 함께 해온 어떤 공동 운명체라고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지난 총선 때 보면 워낙 급작스럽기도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고 예. 우리가 원톱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도 원톱 리스크에 대한 이 굉장히 좀 비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자체가 본인이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고 그리고 총선이랑 큰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왜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총선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 연장선입니다. 만약에 차기 전당대회 한동훈 위원장이 또 당대표를 맡게 된다면 정치 경험이 전혀 전무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 경력도 1년도 안 되는 이런 사람에게 맡겼을 때 과연 당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애당심 갖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두 번째는 그냥 홍준표 특유의 그 약간 독고다이, 그러니까 약간 독불 장군식의 그 언행이라고 보이는 게 본인이 뭐 어차피 한번 내뱉은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나 여기서 지금 별다른 대꾸가 없고 계속적으로 비판이 쏟아지게 되면 예. 홍준표 홍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걸 무조건 저돌적으로 돌파해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특유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이 어떤 앞으로의 SNS를 통한 어떤 비판의 수위도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어떻게든 본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내 생각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 나름대로 뭐 저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예.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예. 어쨌든 본인이 뭐 나름대로 애당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가 홍준표 시장의 뭐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최창현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런 발언들을 계속 내놓는 배경이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구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예. 대선 주자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아무튼 중앙 정치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우선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약간 각을 세우는 느낌도 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게 비난이에요, 거의. 이건 평가나 비판이라고 비난에 가까운 얘기인데 초짜가 당대표 되면 이게 초짜를 맞아 안 쓰잖아요. 예. 이제 이런 말이 좀 무리하다는 거 알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가 뭐 대단히 소원해진 건 맞는 얘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난하고 이제 이 자꾸 평가 절하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윤 대통령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선이 친화적으로 되는 거란 말이죠. 아마 그걸 또 의식하는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감, 첫째. 두 번째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걸 과시하고 이게 아마 이제 대선 이제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정치적인 판단 없이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이런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홍준표 시장의 여러 가지 예. 그동안의 정치 행태로 볼 때 그게 제일 크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이제 그런 나름의 이제 추측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올바른 거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금 이 비판의 수위가 거의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폐쇄자 얘기도 아까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적절치 않아 보이고 정치라는 게 다 나름의 계산이 있으니까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른바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좀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이게 자꾸만 당내에서 이렇게 특정 편을 갈라치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치가 자꾸만 이렇게 언어 자체가 품격이 떨어진 언어를 자꾸만 동원한다면은 가뜩이나 우리 정치가 양극화되고 진영 정치가 점점 강화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당위적인 얘기라서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 한국 정치라는 게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이 원로이시고 당의 또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하다면 저는 이런 발언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예, 때. 뭐 네. 탈당 이야기 나올 때는 본인이 30여 년간 당을 지켰기 때문에 탈당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라는 이야기했다는 것까지 전해드리겠고요.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룰 개정이 워낙에 화두인 상황이죠. 당심 100%인 이 현행 전대를 뭐 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원로들도 어느 정도 뜻을 밝혔다라고까지 전해지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라디오에서 나경원 당선인이 어느 정도는 좀 민심을 넣어야 한다라고 힘을 싣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나경원 당선인 입장에서 예. 볼 때는 아마 이번 총선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당이 조금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지난 우리 전당대회 때 보면 당신 100%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그게 아마 뭐 7대 3이 될지 아니면 5대 5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민심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나경원 당선인도 거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나경원 당선인이 지금 차기 전당대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든 안철수 의원이든 차기 2027년 대선에 나서는 모든 차기 대선 주자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나서는 분들이 당헌 당규상 차기 대권에 나가려면 내년 9월 달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전 의원도 아마 다음 2027년도에 어쨌든 여성 후보로서 당 여성 후보로서 전당 그 대권에 도전하는 대권 후보로 나가려면 전당대 출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년 뒤가 되면은 비대위 체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만약 예. 당대표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굉장히 여론을 좀 탐색하면서 어쨌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또는 어떤 게 따른 뭐 출마 명분을 좀 찾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욱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본인이 나갔을 때 그러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기 대권에 나가려면 내년 9월이 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는 그 순간 바로 이게 비대가 되는데 그러면 5번째 비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차기 전당대회가 생각보다 2027년도 대권에 나올 대선 주자들은 이번 차기 전당에 뛰어들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전당대회가 상당히 마이너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맥 빠진 전당대회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아마 차기 대권에 나올 차기 대권 주자들이 아마 뭐 어떤 뭐 1년 뒤, 1년 반 전에 사퇴해야 되는 그런 룰 개정 없이는 아마 나경원 전 의원도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저는 낮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생각하고 네네. 계시는군요. 최성열 교수께서도 비슷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분들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전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예, 예. 모르는데 아마 뭐 출마를 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저는 봐요. 아무튼간에 지금 말씀처럼 이제 그 당원이 대선 전 이제 1년 반 전에는 이제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을 사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요즘 이따 뭐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정책에 관련된 것이긴 합니다만 발언의 그 강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출마할 것 같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당권에 예. 도전할 것 같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아무튼 이 당권에 도전함으로써 자신의 차기 그 대선에 나름대로 이제 교두를 확보를 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 뭐 1년 반 전에 사퇴를 하고 안 하고는 그때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총선 대참패하고 난 다음에 여권 전체 변화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심이 지금 현재는 100%인데 이거를 이제 민심을 얼마 넣느냐 여부의 문제는 결국은 변화하냐 안 하느냐의 그 바로미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두 분이서 이제 영수회담도 했고 그리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뭔가 바뀐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안 하던 그 기자회견과 영수회담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여당의 여러 가지 인사를 봐도 그렇고 비대위원 선임한 거 봐도 그렇고 용산의 그 참모들 보강된 걸 봐도 그렇고 말이죠. 검찰 인사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수사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 검찰총장으로부터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예. 여러 가지의 대체적인 정황으로 미뤄볼 때 여권이 뭐 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심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민심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이 문제는 예. 얼마나 변화하느냐, 쇄신하느냐, 혁신하느냐가 이 분수령이거든요. 영 전체가 볼 때는 나중에 뭐 이 민심이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변화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맥락으로 밀어볼 때 예. 이렇게 된다면은 여권이 도대체 지금 아까 특검법 얘기 지나갔습니다만 예. 특검이나 이런 것들도 거부권 행사를 말이죠.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돼요. 국민적인 지지가 하나 이거 원동력이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만 전체적으로 여권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은 22대 가서도 여권이 무엇을 동력으로 야당을 대항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있다. 여권에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뭐 이제 현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말씀해 주셨지만 더해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SNS에서 뭐 설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논란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은 그건 전당대회와 상관없는 그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냥 본인의 행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그거는 2027년 이제 대선을 바라본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이제 중반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소위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몸풀기를 좀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아마 해외 직구 논란에 대해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어떤 약간 신경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조금 생산적인 어떤 정책 논쟁이었다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국민 편익이냐 아니면 국민 안전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서로 굉장히 조금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국민을 위한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생산적인 논쟁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볼 때는 이게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요 차기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분화가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한동훈,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이런 분들은 약간은 대통령과 정책 차별화를 하고 있는 쪽에 서 있고 예.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쉴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조금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어떤 정치적 화해가 모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면 개혁신당의 대표가 뽑힐 때 대통령 화환을 보내고 홍철호 정무수석을 보냈고 예.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께 감사한다는 그런 말을 또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어떤 정치적 화해가 모색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총선 이후에 어떤 여권발 정계 개편의 큰 포석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이런 그림도 좀 구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도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여당 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뭐 언급한 뭐 정책, 직구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최근에 고령자 운전자 정책 등이 조금 화제가 되면서 보면 당 정대가 함께 좀 더 모이겠다. 매주 일요일에 정례화해서 고위 협의하겠다. 뿐만 아니라 정책 협의회도 신설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게 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만나서 이 정책을 조율하는 거니까 예. 뭐 나쁠 건 하나도 없죠. 뭐 어차피 고위 당정협의라는 게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말이죠. 있는데 그때 매주 만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생각은 들어요. 매주 만나게 된다면 그 회의 협의체 자체가 예. 별로 권위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절실할 때 만나서 토론해서 뭔가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이 합의를 모색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의례적으로 절차적으로 매주 만난다. 요번에 이제 그 몇 가지의 정책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바로 그래서 이제 당정 대협의를 강화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다 굳이 매주 만난다라는 것도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기계적으로 보여서 예. 만나는 건 좋습니다만 정말로 예, 예. 이 절박할 때 그리고 국민들이 여론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에서 당과 정부와 이제 대통령실 같이 논의하는 건 좋죠. 그건 예. 남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만날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좀 저는 원인 진단도 틀렸고 솔루션도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가 어떤 정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심 여론을 충분히 듣겠다는 건데 예.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50석을 넘겼다거나 일당이 됐다거나 예. 그런 굉장히 민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겨우 100석 남짓 얻는 그 국민의힘에 만나서 과연 민심을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그 해외 직구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일개 부처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실패한 거거든요. 14개 부처가 그동안 수개월을 논의했던 겁니다. 한 개 부처가 어떤 사안이 아니고 과거에 보면 교육부에서 보면 만 5세 그 조기 뭐 취약하던 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랑 한 개 부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번에 14개 부처가 달라붙은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실의 어떤 국무조정 기능이 실패한 아주 이거 좀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랬냐 하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 총리가 지금 지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은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번 달 말까지는 적어도 새 총리를 예. 조금 지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21대 국회가 6월 달에 개원하기 때문에 그 새 총리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21대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저는 후임 총리를 빨리 좀 임명을 해야 된다. 후임 총리를 빨리 지명을 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일종의 약간은 권력 누수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거든요. 임기 예. 중반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부분에서는 어떤 행정부, 정부 내 어떤 공직 기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두 번째 예. 감사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왜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정책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주제 보여주세요. 우원식에 투표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야기죠.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이 끝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한 그 상황에 대해서 강성 당원이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지금 김성환 의원이 직접 본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원식에 투표했다라고 했는데 뭐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인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추미애 이제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리라고 되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우원식 의원이 됐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재명 대표의 마음, 이른바 명심이 과연 정말로 추미애 당선인에게 작용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아무튼간에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아마 제가 추론컨대는 예. 좀 추미애 당선인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분들은 좀 약간 그 추미애 당선인에게 표를 던지는 것에서 좀 부담감이 생겼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당선인들, 초선이나 당선인들 이분들은 오히려 이제 추미애 당선인한테 표를 던졌을 것 같고, 그거 제 생각이 그래요. 예, 예. 그 이유는 이제 추미애 전 대표죠. 전 대표도 했고 이제 그런데 이 추미애 당선인이 워낙 행동이 이제 뭐 상당히 독특하죠. 좋게 말하면 독특하고 좀 이제 언론의 편을 빈다면 뭐 독보장군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좀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제 표가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민주당의 전체의 당리로 볼 때 오히려 추미애 당선인보단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되는 게 낫다는 판단한 게 아닌가. 이 당심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김성환 의원은 뭐 친명으로 알려져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예. 얘기하냐면은 그래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민감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전혀 다르게 이재명 대표의 마음과는 다르게 당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하나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이 여전히 전략적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이 말이죠. 계속 강성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제도에 나름 걸리잖아요.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선거에 이렇게 져놓고 그 일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뭔가 자꾸 자정 능력을 보여주고 스스로 뭔가 너무 강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원들, 당선인도 이번에 투표한 거였잖아요.
모든 당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분들의 그런 판단이 작용하는 데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쪽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 오늘 워크숍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데 민주당에서 참 많은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들 간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상황. 일단 보면은 지금 어쨌든 그 의원들이 당선인들이 선택한 결과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지금 뭐 이 권리 당원들의 어떤 참여를 올리겠다, 아니면 정택내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그래 보면 그 의원식 그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이게 모욕적이고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당선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결과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식 의원 바로 같은 지역구거든요. 사실 같은 뭐 정치 가문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 노원구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딸들, 특히 우리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문자 폭탄들을 조금 감내하고서도 본이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한 부분이 아마 우원식 의원에 대한 정치적 의리,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 조금 옹호하는, 당연히 이제 국회의장감이 된다는 부분들을 좀 공개적으로 아마 설명하고 싶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저는 저 부분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 노원구에 보면 저 두 분이 임채정 국회의장이 발탁한 정치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임채정 의원이 서울시 노원구에서 2006년도에 국회의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장이 두 번 나오는 그런 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서울시 종로구가 정치 1번지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서울시 노원구가 정치 1번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흑기는 예. 보면 과거에 노회찬 전 의원도 있었고, 또 안철수 전 의원도 노원구 예, 예. 출신이고, 또 이준석 의원은 지금 비록 떠나긴 했지만 이준석 의원도 3번에 걸쳐서 도전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지도부 차원에서도 당원권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워크숍에서 좀 얼마나 좀 이야기가 구체화될까요? 구체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당원권 강화는 좋은 얘기예요. 당원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는 거니까 그건 좋은 얘기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도 당원의 투표를 높여야 돼. 저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원내대표라는 거는 원내 협상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 대표해서 상대방 정당과 원내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예. 모든 당원이 거기에 투표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원내대표란 말을 빼야죠. 당대표는 당연히 당원들이 참여하죠. 근데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당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겠다? 그건 겉으로 들을 때 훌륭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건 이 정당 이 대의민주주의에 좀 반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추미애 당선인을 마음이 있었는데 안 돼서 자신의 어떤 그 이른바 권리당원들, 강성 당원들을 더 참여시켜서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이렇게 과도해 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게 과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추미애 당선인이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 안 된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가야, 이걸 당원을 또 강화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1박 2일 워크숍 이후에 또 어떤 발언 내놓을지도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